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경제 장영진 법조팀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최순실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재판 첫날부터 검찰과 최순실 측이 기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뭐 입장할 때부터 그 검찰 측을 노려보면서 네, 그렇죠. 혼잣말을 했다면서요, 최순실이? 네, 최순실 씨는 뭐 보통 때도 계속 이렇게 노려봤는데 얼마나 밉겠습니까? 근데 또 이제 검찰이 오니까 정말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다고 하네요. 또 이제 뭐 최순실 씨 측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왜 특검 파견됐던 검사들이 왜 또 나오냐 재판에 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그때 파견됐던 검사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나와도 된다,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. 파견 간 검사를 왜 재판에 넣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죠? 글쎄 이게 특검하고 검찰하고 다르니까 뭐 구분을 해라 뭐 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. 특검에 있던 검사가 일반 또 다시 돌아와서 수사를 했으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도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냥 딴지를 좀 걸어보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최순실 씨 측에서 태블릿 PC를 검증하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졌습니까? 손석희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. 이거는 뭐 특검 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태블릿 PC가 이 사건의 단초는 되지만 최순실 씨의 공소 사실을 관련이 된 증거는 아닌데 왜 자꾸 이거를 증인으로 손석희 JTBC 사장을 신청을 하느냐. 그래서 지금 최순실 측에서는 이 입수 경위에 관련된 부분은 뭐 따져 묻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정호성 그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? 네. 정호성 비서관의 공무상 기밀 누설에 관련된 입증이 자료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. 그런데 최순실 씨는 왜 이렇게 이 태블릿 PC에 집착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엎질러진 물이 많이 있지만 기왕에 단초가 됐던 위법한 증거들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 재판이 위법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나쁜 재판이다라는 프레임을 끌고 가야지 그나마 본인한테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최순실 씨 측에서는 아직도 이 태블릿이 자기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검찰에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미 증명이 완전히 끝났죠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순실 씨의 동선과 이 태블릿 PC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치 정보가 동일하다라는 거. 심지어 정유라 씨가 제주도에 가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 출산했을 때 출산한 위치까지 다 나왔다는 겁니다. 이 정도면은 이건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빼박 힌트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 지지자들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, 이걸로. 그러니까 사실 처음 우리 국민들이 이게 태블릿 PC가 등장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충격에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그게 조금이라도 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심 자체를 흔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글쎄 그게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법정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이 법정 공방으로 본다기보다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고 싶다.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. 손석희 사장 이외에 또 신청한 사람 있어요? 네, 뭐 종류별로 다 한 것 같은데요. 뭐 손석희 사장도 있고 신동빈 그 회장도 있고요. 그다음에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그리고 손석희 이 사건을 취재한 JTBC 기자,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, 태블릿 PC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부르자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수 과정, 태블릿 PC 입수 과정을 좀 캐묻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뇌물 혐의와 관련돼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, 최지성 부회장 등을 신청을 했습니다. 뭐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. 거의 안 받아줄 증인들만 신청을 많이 했고요. 이제 검찰이 동의하고 유효한 입증 방법이라고 하죠.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이제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뇌물죄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라고 특검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최시성 그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전 재판 1심 때 나와서 뭐 대답을 안 했거든요. 출석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캐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1심에서 24년 구형에 20년 나온 건가요? 25년 구형에 20년 나온 건가요? 그렇죠. 예. 그럼 2심에서 그러면 쟁점은 무엇일 건가? 역시 삼성 관련된 거 아닐까요? 가장 핵심이 바로 삼성의 그 뇌물 수수 여부일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지금 뭐 삼성이 걸려 있는 문제가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된 그 출연금하고요. 그다음에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16억 2천만 원 정도.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
요 정유라 씨한테 제공된 말, 뭐 승마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총 액수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만 뇌물 혐의로 인정된 것은 1심에서는 8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사실 30억 원밖에 그렇죠. 연적이 안 됐고요. 바로 이 부분, 그러니까 1심과 2심,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1심과 2심에서 엇갈리고 있는 부분, 그리고 최순실 씨 1심과 엇갈리고 있는 부분,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, 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각 재판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요 판단 내용, 특히 이제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조대진 변호사. 네. 그 1심 재판과 2심 재판부는 재판부가 달라지는 거죠? 그렇죠. 당연히 달라지죠. 달라지면 지금 1심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낸 거 이거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. 그래서 삼성은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. 네네 그렇죠. 근데 롯데는 또 인정했고요. 그렇죠.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? 그거는 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. 어쨌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정한 청탁이 뭐 재판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이제 롯데와 SK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 관련된 구체적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부정한 청탁이지만 경영권 삼성 경영권 승계가 무슨 구체적인 청탁이냐. 뭐 그게 포가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야.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. 사실상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경영권에 관련된 승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지분 정리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구체적 현안으로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 만일 없었다면 문영표 씨는 왜 실형을 받았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재판부들마다 국민들 이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같은 재판부가 사법부 판단이 명백하게 다르냐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거 있기는 한데 이제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2심 재판을 맡게 될 재판부에서 예전에 그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 포괄적 사안이지만 부정한 청탁이 가능하다. 그러니까 예전 강만수 산업은행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? 예. 남상태 대한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이제 그 청탁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포괄성을 좀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. 있다. 그래요. 지금 예스 앱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있는데요. 두 분 인기가 상당하네요. 아유 사랑합니다. 예, 다 칭찬인데 두 분의 칭찬 댓글은 읽지 않고 제 칭찬 댓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우맘님 최강병기 코너 좋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가님의 진행 능력 갑이에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볼까요? 네. 1심 재판 자 항소 어떻게 볼까요? 그러니까 저는 뭐 항소는 뭐 당연히 뭐 할 걸로 보이고요. 검찰은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일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항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이제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거치 뭐 형을 다 살 게 아니라면 정치적인 뭐 시도를 해서 나올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또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. 글쎄요,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떤 꼼수를 써가지고 지금 이제 대놓고 항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어떤 꼼수를 써서 조금 우회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지만 항소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항소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죄를 다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1심에서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데 예. 자신이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뭐 무조건 손해를 보는 그런 장사가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록 뭐 대놓고 항소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또는 뭐 1심 재판부는 믿을 수 없었지만 2심 재판부는 한번 믿어보겠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분명히 항소는 할 거라고 봅니다.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 재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가야지 최종 결론이 나오거든요. 네.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렇다고 본다면 뭐 당장으로 보면은 좀 어색하고 좀 민망해 보일지라도 결국엔 항소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. 항소 기한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뭐 일주일 안에 행소를 해야 되고 네. 목요일 안에는 한다라고 했는데요.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항소는 하겠지만 항소를 예. 한 뒤에 또 안 나오면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 뭐 사법부를 갖고 장난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되게 불쾌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재판부라면. 오늘 안 그래도 항소심 재판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최순실한테 네, 얘기했죠. 그렇죠. 예,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은 아닙니다만
만약에 이제 아마 같은 재판부로 갈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재판부로 가더라도 미리 경고를 한다는 차원에서 꼭 참석하시라고 재판에 꼭 나오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소를 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? 당사자가 아니면 항소를 못 하죠. 근데 이제 지지자들 분들은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뭐 유효하지 않는 항소를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탄원서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재판부에 전달은 아마 될 겁니다.